저희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챕터 소개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혹시나 오늘은 외국인 분들이 안 계시지만 혹시나 영어 번역이 필요하시면 여기 쓰시면 되고요. 잠깐 소개하자면 저희 오아스프 재단은 그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없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도구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이끌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챕터는 이런 글로벌 다양한 지부들이 있는데요. 챕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이제 오아스프 비전과 미션에 맞게 커뮤니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세미나를 좀 자주자주 열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정기 세미나를 매번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킹하는 자리들도 조금씩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글로벌 챕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정보도 좀 공유드리고 보안 컨퍼런스 같은 것도 나중에는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의 약간 하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모든 건 투명하게 공개하자라는 이제 가치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도 대부분 녹화가 돼서 민감하지 않은 선에서 대부분 녹화가 돼서 공유가 되고요. 자료 역시도 끝난 다음에 자료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글로벌 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요새 왔다 갔다 하는 미국에서도 지역별로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덴버 이런 데 지역별로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서울에 유일하게 있고 가깝게는 일본에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행을 갔는데 뭔가 여행 가서도 내가 보안이 궁금하다. 오아스프가 궁금하다 하면 한 번쯤 놀러 가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미드업에 잠깐 갔다 왔는데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재밌는 추억을 좀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제 글로벌 엑섹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바로 개최되는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아직 그건 이제 올해 이미 끝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개수는 약 300개 정도가 되고 중소규모 컨퍼런스들은 20개 이상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스프 프로젝트 중에 다양하게 뭐 치트시트 같은 걸 관리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오픈소스 도구들을 배포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약 4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걸 리딩 하시는 분들은 약 1200분 정도가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마스 프로젝트나 아니면 치트시트 시리즈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시리즈 같은 것들이 계속 있고요.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S방 같은 것도 한국에서도 디펜던시 체크가 도구로 채택되면서 이제 그런 도구들로 같이 오아스프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챕터에서도 프로젝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아니면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홍보하는 게 가장 힘든데 저희가 그런 홍보의 구심점이 조금씩 되고 있고요. 혹시나 글로벌에 지원이 필요한데 뭐 티켓 처리가 힘들다든지 소통이 힘들다든지 하면 저희가 각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덕 발표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시면 저희가 미덕 발표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도 조금씩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들의 스폰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어도비라든지 아틀라시안, 블룸버그, 폴티파이 이런 회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크리미지라는 회사에서 서울 챕터를 연간 스폰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시고 계신 김밥이랑 음료수는 저기 뒤에 계신 다운기술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브레이킹 타임에 다운기술에서 선물도 하나 준비했다고 하니까 잠깐 앉아서 같이 재밌는 추억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앉아 계신 이 공간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은행권에서 뭉쳐서 만든 재단인 디캠프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밑에 보이시는 영어 자막 같은 경우에는 쿠쿠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후원사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운기술에서 고성종 이사님이 이제 흔쾌히 김밥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케이터링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시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챕터에 이제 크리밋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글로벌에 후원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후원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이제 멤버도 많이 없어요. 서울 지역이. 이제 서울 지역에 멤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약간 오아스프 재단에서 회원수가 많은 국가는 연간 회원권이 조금 비싸고요. 회원수가 적은 국가는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회원이 저희가 200불로 리저널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데 다양하게 오아스프에 뭔가 기여도 하고 싶고 또는 영향권을 행사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오아스프 글로벌에서는 재단의 이사를 뽑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투표권 같은 걸 행사하고 싶다 또는 서울 챕터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면 공식적인 투표권이 부여가 되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비영리 재단 이메일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비영리 재단 이메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료 도구들을 공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캔바 같은 디자인 툴도 프리미엄을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200불이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저는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서울 챕터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새 보안 사고도 엄청 많고 사실 혼자서 대응하기도 힘들고 한 회사의 보안팀에서 대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모든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히어로처럼 정보도 공유하고 어벤져스처럼 팀을 이루기도 하고 이런 미션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걸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잘 해주시고 이제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주시겠지만 오아스프 재단 자체는 최고 수준의 윤리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다면 저나 아니면 맨디에게 이제 성진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 세션은 이제 이번 세션은 이제 블루팀 위주의 대응, 뭐 위협 대응 이런 건데요. 다음 달은 저희가 데브세옵스를 주제로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회사에서 데브세옵스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더라? 아니면 요새 데브세옵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오아스프에 이런 도구를 사용해보고 있는데 재밌었다 하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꼭 발표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소식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글로벌 앱색이 이제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11월 3일부터 5일에 트레이닝이 열리고요. 그리고 6일에서 7일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당 기간에 미국에 가신다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도 아까 오아스프가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세션들은 또 온라인으로 올라갈 거예요. 후편집을 거쳐서 올라갈 테니까 앱색 자료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홈페이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챕터 소개 준비하면서 이거 해커톤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아스프 네스트라고 해서 각 지역의 소식이라든지 미더비라든지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 모아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오아스프 네스트 프로젝트에서 해커톤을 엽니다. 참석만 해도 전원 1년 오아스프 멤버십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해커톤을 진행을 하고요. 11월 1일에 해당 주제가 공개가 되니까 해커톤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꼭 참여하셔서 상금도 이제 받아가시고 멤버십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챕터에서는 이제 저희가 6월 달부터 오프라인 세미나를 계속 반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12월에는 약간 이렇게 조그맣게 모이는 게 아니라 조금 크게 다양한 패널분들도 초대하고 뭔가 이야기도 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챕터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뒤에 발표하실 이진욱 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너무 낮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잠시만. 네. 오케이. 네,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걸로 넘기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이걸로 넘기시면 됩니다. 네. 안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투스 플랫폼에서 테크 시큐리티 리더로 좀 활동하고 있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세미나를 발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기술 세미나라 그런가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저의 와이셔츠인데 소개에 필요한 사진을 좀 요구를 해서 이렇게 그냥 이런 사진을 좀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그 약 15년 정도 침해 사고 대응이랑 원래는 리버싱이랑 악성 코드 분석 쪽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노하우나 이런 걸 공유를 드리기에 앞서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문서를 만들면서.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주제고 동일한 얘기고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준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대응하기 힘들고 또 사고가 난 시점 이후에 계속 정보 유출이나 이제 후속타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요거 내용으로 제가 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총 12개 정도 되는데 이번 목차에서는 그 사이버 위협 최신 동향, 그리고 과제, 그리고 보안 이슈 트렌드, 다크웹 뭐 이렇게 크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소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비밀주지 서약서도 썼고 대입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로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이고 이게 포티넷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결국에는 계속 AI도 그렇고 클라우드도 그렇고 저희 좀 전반적으로 좀 계속 산업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포티넷 쪽 자료를 보면은 랜섬웨어 AI 기반 계정정보 유출, 공급망 공격, 클라우드 취약점에 대해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비교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거고 계속 공격은 증가하고 있다. 이건 어느 세미나를 가도 그 뭐 아이색 가도 그렇고 어느 세미나를 가도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공격은 급증을 해요. 과거 뭐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몇십 배, 몇백 배 증가했고 해서 또 이제 올해 2025년도 주요 과제가 또 신속한 탐지 대응이랑 체계 구축,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 확보 및 활용, 전사적 보안 리더십 강화. 이거 10년 전, 15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이제 체계가 계속 구축이 되고 변화가 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안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인프라는 계속 플랫폼도 그렇고 계속 발전을 하는데 보안이 좀 따라가기 힘드니까 계속 과거와 동일한 이슈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어투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들리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시던스 리스폰스 개요 및 최신 프로세스예요. 이것도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6단계인데 과거랑 동일해요. 뭐 준비하고 탐지를 하고 분석하고 억제하고 제거하고 복구한다. 근데 이 6가지 중 게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침해 사고는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대응을 해도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비싼 보안 솔루션, 뭐 XDR, 뭐 EDR, MDR, 뭐 다크웹, 뭐 모니터링 솔루션, 엄청난 솔루션들 많이 사용하는데 GTNA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사고는 꼭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발생하고 난 후에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 타임을 지키지 않으면은 결국엔 다크웹에도 올라가고 침해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확대가 되거든요. 횡적 이동하고. 그래서 저는 저 공사범, 억제 쪽을 되게 중요시해요. 우리가 언제 이걸 인지를 하고 언제 이걸 대응을 하고 제가 보안업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해커들이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일하고 우리가 취약한 시간대에 공격을 했다면 우리가 업무 중인 시간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들도 업무 시간대에 공격을 하는 위주로 많이 바뀌었대요. 저도 이제 그거는 제가 듣기만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도 최근에 대응했던 것들이나 과거에 대응했던 거를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취약한 시간대 보면 업무 시간대 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안 솔루션, 뭐 백신, EDR 이런 데서 최대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겠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패턴을 만들고 이제 MISP 구축해가지고 뭐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 같은 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스캐닝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고는 꼭 어느 순간 어느 홀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대한 뭐 여러 방법을 써야겠죠. 뭐 우리 보안 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부서가 인프라 부사거나 아니면 서버 담당자 쪽이랑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응함에 있어서 분석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억제 저거를 최대한 빨리 격리시켜야 된다. 뭐 망분리 시키고 서버 단절시키고 네트워크 자르고
그 다음에 무결성 훼손하지 않게 복제 뜨고 뭐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저 IR팀 분석 있잖아요. CISO 보안 분석과 IT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계속 꼬여요. 담당자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고 대응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엮여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하나 명확하게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 하잖아요. 저희 모이에킹 훈련, 뭐 디도스 훈련 되게 과거에서부터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재난 훈련 막 이런 거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 시뮬레이션 훈련이 생각보다 좀 중요해요. 우리가 아마 여기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제 갑사에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모이에킹 훈련하면 임직원분들이 이제 뭐 해킹메일 열람해서 뭐 신고하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과거부터 10년부터 15년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왜 지금도 계속 하냐면 사실 안 지켜지거든요. 안 지켜지고 주요 직무자 교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쓰는데도 좀 보안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임직원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2025년도 보안 이슈 및 위협 트렌드 심층 분석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지수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확 늘었죠. 계정 탈취, 생성형 AI, 그 OT, IT 융합 시스템 공격, 클라우드 환경 취약점, 돈정특 취약점 악용, 공급망 침투. 이게 키사에서 발간한 보고서래요.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보통 이제 이런 자료들을 되게 얻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서칭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도 AI의 도움을 좀 빌어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AI가 위협도 하지만 우리 일상에 많은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AI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 공격적으로도 해커 입장에서는 AI 입장으로도 계속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RSA 갔는데 작년 RSA에서 이슈가 됐던 게 저 AI 기반 딥페이크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제 기억으로는 RSA에서 그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이 아마 우수한 기업이었다고 그 발표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칭 공격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 위협성도 증가를 하고 클라우드 기반 환경,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자격증명 이제 IAM도 그렇고 우리 계정 관리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도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키 탈취 당하고 그래서 이제 침해 사고는 증가하고. 근데 서트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저도 클라우드 쪽 침해 사고도 좀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온프레임이나 클라우드나 이제 서버 환경은 동일해요. 그냥 그 서버를 어떻게 대응하고 그래 클라우드 기반이 온프레임 기반이냐에 따라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대응하는 거나 분석하는 거는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제 뜨고 대응하고 그런 거에서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근데 환경적인 요소가 변함에 따라 이제 좀 침해 요소가 좀 증가하죠. 다양해지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OT나 이제 IT,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이제 공격이 70%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랜섬웨어 같은 거 실제로 저 다크웹 좀 많이 보거든요. 제가 다크웹을 솔루션도 많이 이제 POC도 해봤고 제가 자체적으로 뭐 악의적인 용도는 아니고 저도 이제 기업 담당자다 보니까 저희 쪽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실제 랜섬웨어 쪽 자료는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돈을 달라고 하는데 몇 차례 안 해.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오픈을 해버리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런 쪽 보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으로도 좀 제조 쪽 기업들, 소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 데이터도 실제로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그래서 랜섬웨어 기업들이 보통 다 저런 쪽으로 좀 타겟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좀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위협 인텔리전스 기본 보안 강화.
이거 AI로 우리 보안 솔루션들도 AI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사실 국내 제품 중에서 AI를 좀 활용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제가 솔루션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일단 과거에는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기반이었으면은 이제 지금은 AI 붙여가지고 이제 좀 솔루션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건 제가 좀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문서를 만들 때 AI를 많이 활용을 했고 우리가 공격자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안 입장에서도 방어적인 요소에서는 AI를 좀 확대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거 아마 이 구성도라고 해야 되나? 이 프로세스, 이 체계 이거 어느 기업이든 다 있는 문서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서트라고는 안 하고 CSIRT라고도 명칭을 하고 좀 명칭이 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CSIRT, 서트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15년 전에는 보안 관제와 서트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안 관제 하면은 서트가 같이 이제 약간 패키지처럼 이제 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서트, CSIRT는 보안 관제 입장보다는 진짜 사고 위주의 사고를 진짜 대응할 수 있고 이거를 이 공격에 대해서 취약점, CV나 이 익스플로이트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대응을 하고 재발 방지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보통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인하우스를 하는 게 아니라 미들웨어 네트워크 단을 방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CSIRT는 제가 말하는 건 외부 내부 다 이제 도루도루 대응할 수 있고 그거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선배님들 중에서 침해 사고를 몇 분이나 좀 대응해 보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구성도가 체계도 그렇고 다 우리가 사실 아는 건데 이게 사실 잘 안 지켜지거든요. 혼선이 나요. 이게 혼선이 나는 이유가 사람이 늘어나거든요. 뭐 인프라 담당자도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서버 담당자, 개발자 그리고 뭐 아니면은 외부 협력기관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혼돈이에요. 이거를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보고하기 바쁘고 보고가 했다가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또 의견이 나와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경험담이라고 하죠. 예, 경험담도 있고 좀 실제로 사고 사례 대응했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렇게 이게 철저하게 나눠지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사실 뭐 탐지 분석팀이 대응 복구도 하고 있고 포렌식 윙 카운팅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기가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저 체계, IR 체계랑 제가 계속 중요시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침해 사고 대응은 보안 담당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관부서 담당자분들이랑도 협업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산이 안 되게 잘 막고 재발 방지 세우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보안 입장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 이걸 강화를 해야 되고 보안 입장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프라도 그렇고 유관부서 분들도 그렇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서비스 쪽으로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잘 풀어 나가야 되는 것도 좀 능력이거든요. 그걸 잘 풀지 못하면은 회의를 했거나 뭐 내기를 해도 우리가 원활하게 뭐 명확하게 뭐 도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다. 예. 그래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원칙 그리고 한 라인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합 원칙이라 하죠. 시간별 그러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별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확인된 사항들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투명하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빠른가요? 빠르진 않죠.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목소리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웹 기반 위협 인텔리전스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 5년, 6년 전 그때 이제 레이드 포럼이랑 브리치 포럼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뭐 데이터 유출됐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보통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레이드 포럼, 브리치 포럼, 다크 포럼 뭐 이렇게 포럼 사이트 위주의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크웹에 접속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공개된 도메인 대상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도메인이 일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안 마켓이나 뭐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메이저 다크웹 사이트들을 최대한 탐지를 하고 그걸 서칭을 하죠. 맨 처음에 서칭하고 그걸 이제 찾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거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수대 요청에 따라서 분석을 한번 도와준 적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찾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찾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가입은 되지 않잖아요. 보통 다크웹이라는 게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했겠죠. 뭐 비트코인 요구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도 해요. 너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너가 알고 있는 뭔가 유출된 정보 같은 걸 내놔. 네, 그렇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뭐 신규 CV나 신규 취약점에 대한 기술 정보를 달라. 이런 식으로도 해요. 근데 사실 그런 쪽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은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입은 못하고 이제 그래도 약간 맛배기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 그냥 공개되게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몇 장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살짝 보고 있고, 그만큼 다크웹을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다. 다크웹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정보 유출 개념에 이제 우리 계정 정보, 기업 정보, DB 막 이런 거 유출하고 이제 그걸 팔고 사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정말 해킹을 위한 정보, 그러니까 악성 코드 판매합니다. 디도스 툴 판매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해킹 툴을 판매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이 유통이 되고 많이 공유가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EDR 쪽에서는 저 TTP 있잖아요. 전술 기법 절차. 저 TTP 기반으로 이제 사전 파악이 가능하도록 보통 마이터 어택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다 탐지할 수 있도록 패턴화하고 대응을 한다. 예, 그렇게 지금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요약된 게 있는 게 유출 계정 개인정보 판매, 해킹 도구 제로데이, 취약점 거래, 이용행위자 커뮤니케이션 팀, 그리고 기업 기관 타깃 공격 논의. 이거 타깃 공격 논의는 제가 유출을 했을 때 텔레그램도 많이 하지만 사이트 내에 있어요. 사이트 내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커뮤니티 메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익명의 게시자들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기업이나 기관은 아니고 그냥 뭐 아무 글이나 막 써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논의를 좀 한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이런 공격자들의 그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 혼자 했어요. 이거를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레코디드 퓨처라던가 그룹아이비, 제로다크웹, 뭐 다크웹 솔루션도 굉장히 많고 그거 이제 솔루션으로 많이 상용화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도 좀 실시간으로 또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전술적 인텔리전스 분석, 이제 TTP 분석하고 이게 사실 레드팀 입장이거든요. 이게 TTP 우리가 최대한 빨리 CV나 제로데이 공격을 확인해가지고 TT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보고 공격이 활용됐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패턴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인텔리전스, IOC. 우리 IOC 정보는 많이 들어보잖아요. IP도 있고 뭐 해시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탐만을 추려서 분석하고 이거를 패턴화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거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데가 뭐 글로벌 기업이거나 좀 큰 기업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트, CSIT, 서트가 있어야지만 좀 이런 단계가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여기 좀 논의인데 저도 이제 기술 쪽 팀장이다 보니까 제가 채용 쪽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술을 요즘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중에. 다들 관리나 개인정보 쪽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기술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예, 많이들 선호하진 않고 또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는데 이제 저는 좀 이걸 말씀드리면서 서트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서트가 없는 조직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CSIT나 서트 그리고 이제 침해 사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는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로 이런 체계를 좀 어느 정도 형태라도 갖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노드 VP 연구 보고서인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주요 계정 정보 유출 규모 비교표입니다. 뭐 국내 쪽 뉴스는 하나도 안 났어요. 민감하잖아요. 올해는 좀 많이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들 아실 만한 글로벌 기업 쪽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이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계정 정보 160건 유출 막 이런 거 있고 쿠키 정보 유출했다고 하는데 쿠키 정보가 생각보다 담고 있는 정보가 많아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PC를 감염시키면은 우리 그 크롬 있잖아요. 크롬에 보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자동 저장하는 거 참 편하죠. 진짜 편해요. 왜 입력만 해놓고 자동 저장 해놓으면은 다음에 그 사이트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해두니까 그런 거 탈취해가요. 실제로 그거 판매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그 저런 웹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장 먼저 탈취를 해요. 과거에는 뭐 우리 98년도, 2000년도 때 보면은 PC 마비시키고 뭐 좀비 PC 만들고 이러는데 요즘은 다 계정정보 계정정보 유출 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웹브라우저 캐싱된 데이터나 이런 걸 많이 탈취를 한다. 이게 데이터에 있어서 같이 넣어봤고요. 이 다크웹 판매가가 이건 실제로 제가 본 건데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계정 하나에 $1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메일 주소가 ABC 네이버면은 그 ABC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PC에서 탈취했댔잖아요. PC에서 탈취를 했다 보니까 계정은 하나인데 사용되는 사이트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작 $10에 팔아요. 우리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쪽도 저도 이제 보안 담당자니까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게 있나?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해요. 회사에는 EDR 있죠. 뭐 백신도 있죠. 그리고 보안 솔루션은 뭐 낙 포함해서 뭐 여러 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코로나 때 재택근무 많이 늘었잖아요. 재택 PC는 안전하냐 이거죠. 재택에서 보통 사무실 PC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나요. 집에 있는 PC가 사고 나요. 왜냐면 뭐 사무실에서 업무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비인가 프로그램이나 비인가 사이트 다 차단하잖아요. 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또 일을 하니까 집에는 회사 VPN도 깔고 회사에서 필요한 뭐 프로그램도 깔고 막 하는데 결국에는 집 PC가 감염돼가지고 유출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DTNA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전반적으로 왜 그게 아마 세미나장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각광받았던 이유가 재택근무하고 외부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회사 데이터는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과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그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집에서도 이제 막 저렇게 막 공급도 당하는데 우리 내부 서버 접속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계정정보 유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유형들이 많이 공격당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쪽에서 보통 많이 발생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뭐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SW 인텔리전스 센터 자료 출처가 저긴데 다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은 계속 증가합니다. 랜섬웨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랜섬웨어 증가하죠. 예전에 랜섬웨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장 공격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형태가 랜섬웨어 가입한 다음에 비트코인 주세요. 이거 비트코인 주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 암호화를 풀어줄게요. 근데 이게 제가 IR 실무 적용의 전략에 이제 써놨지만 공격자 협상 저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전 좀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 공격자가 10억을 달라는데 3억을 그러니까 선수금으로 3억을 줬는데 안 풀어주면 그만인데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뭐 국내에서도 이제 풀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안 풀어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저거를 공격자로서 최고의 수단으로 좀 저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사실 답이 없는 거라 네.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제가 써놨죠. 법률 자문 없고 뭐 협상 대리인 활용하고 증거 보존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해야죠. 서비스가 우선이고 또 이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대 안 하게 그 우리 6단계 중에서 저희가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저거예요. 초기 담지 격리. 그러니까 감염은 됐어. 근데 얘가 PC가 감염돼서 요즘은 파일 공유를 안 하잖아요. 공유 폴더 같은 거 사용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파일 공유 이제 취약점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케이스였나? 그 파일 공유하는 스토리지 있잖아요. 그거 취약점 이용해가지고 랜섬웨어 감염시키고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보안 솔루션으로 차단을 하되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은 즉각 네트워크 차단해야 된다. 라는 게 좀 랜섬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확대 안 되게 하려면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모 EDR에서는 공격을 랜섬웨어 공격당하면은 백업을 자동적으로 이미지 ISO 파일 MS에서 지원하는 윈도우 복구 기능 통해서 백업 기능 통해서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뭐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퍼포먼스가 많이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POC를 해봤을 때 ISO 파일 백업하고 복구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백업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예요. ISO 파일이 제대로 백업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만 잘 백업하면은 윈도우 백업 파일만 잘 하면은 이제 복구가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는데 근데 어쨌든 백업을 해두면은 협상을 굳이 안 해도 되긴 하겠죠. 뭐 복구해달라.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직 보안 체계 강화 및 사전 예방 전략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미나 가시면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술이 저는 사실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이게 아무리 우리 구조에 이걸 도입해서 이 구조를 해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짜가지고 방어를 해야 돼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위에는 거버넌스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먼저 강화가 돼야 돼요.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이제 시행하게 되면 기술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버넌스 수립하고 우리 인증심사 할 때도 많이 하지만은 자산 위협 취약점 파악하고 그리고 그 서버가 많으면은 이제 지금은 뭐 CSPM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쪽을 자산 식별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취약점 진단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호, 접근 통제 교육하고 데이터 보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탐지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은 각 기업마다 저도 이제 AWS 쓰시는 분 있고 구글 쪽 쓰시는 분들 있고 텐센트 쓰시는 분들 있고 애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은 용어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탐지를 잘 해가지고 대응하고 복구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우리 얘기 진짜 많이 듣는 거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사실 제가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을 잘 못해요. 저도 이제 자료만 보고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제로 트러스트를 제가 왜 설명을 잘 못하냐면
솔루션별로 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세시도 있고 GTNA도 있고. 근데 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추가 솔루션이라 해서 서브 솔루션들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용자랑 디바이스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렇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횡적 이동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포괄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로 트러스트, 저도 검토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로 트러스트 저도 검토하고 있고, 기업 환경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많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횡적 이동 안 하고 확장이 안 되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공격자도 AI 기반으로 공격을 한다면 우리도 AI 기반으로 위협을 탐지를 하고 대응한다. 제가 솔루션 담당자, 그러니까 벤더분이시죠? 벤더분 만나면 제가 여쭤봐요. 예전에는 머신러닝 기반이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확인된 정보로 이제 대응을 했다면은 이게 진짜 AI 기반이면 뭔가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듣긴 했는데, 어쨌든 AI 기반으로 우리도 뭔가 공수를 좀 줄여야 돼요. 공격자는 과거에 비해서 공격이 엄청 늘었잖아요. 근데 가내수공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있는 컴투스에서도 저기 OSINT도 자동으로 만들어놨고 MISP도 해놨고, 다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가내수공업 안 하고 자동화로 다 할 수 있게끔 다 어느 정도 지금 다 자체적으로 다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하고 좀 외부 위협이나 취약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도 과제를 좀 받았는데 AI 기술을 통해서 보안에도 좀 적용을 해서 탐지랑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하라라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숙제가 하나 떨어졌는데,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AI 기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아 솔루션 활용인데, 소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로그에 대해서만 저장하고 그걸 이벤트화하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소아라는, 그러니까 심에서 이제 진화한 거죠. 소아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벤트 정오탐 식별해주고 대응해주는 그런 거. 저도 소아를 지금 검토를 내년부터 하거든요. 소아를 검토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저도 좀 반복 작업 좀 자동화하고, 좀 노티도 확실하게 오고, 좀 정오탐을 확실하게 일관성 있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포렌식 데이터 수집인데, 이거는 지금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EDR만 해도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라고 좀 보긴 해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는 하드디스크 떼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하드디스크 동일한 거 가져와가지고 복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EDR이나 이제 솔루션들이 발전하고 좋아지면서 EDR에는 이제 휘발성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 남기 때문에 좀 자동으로 된다. 근데 이건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정말로. 그런 게 있고, 조직 보안 체계 강함이 사전 예방 전략입니다. 잠깐만, 이거 했던 건데. 종합 결론 및 실무 적용 가이드인데, 이게 보면은 우리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안은 이제 진짜 경영 리스크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성공적인 IR이 핵심이다. 뭐 근데 회사부터 잘 돼야죠. 보안에 좀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경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에 대한 예산에 좀 저도 많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면은 좀 인발부하고, 조금 우리가 최선을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잖아요. 어차피 예산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할 거고, 어차피 이거저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안 돼서 안 돼, 이거 안 돼서 안 돼. 전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잘못됐다 보는데,
부정적이죠. 현실은 부정적이고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좀 그 사람의 자질이고 능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지만 구조 확립하고 사전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며 그리고 환경에 따른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크웹 전문 모니터링 도구 활용 이거 제가 좀 몇 년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코디드 퓨처도 했었고 그리고 MDR 서비스도 쿼드 마이너 그것도 했었고 뭐 솔루션들 많이 해봤어요. 근데 있으면 좋아요. 뭐 상용으로 쓰면 뭐 돌리면 다 좋죠. 근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아 이거 이 정도 주고 이 정도 금액을 줘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이 전문 모니터링 도구가 많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UI도 괜찮고 깔끔하고 확실히 딱 시각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이런 도구들을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중인증 이런 거는 다 아실 테니까 이건 생략을 했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재택근무 관련해서 많이 유출되고 문제된다고 하셨잖아요. 재택근무 하면서 그 악성 코드가 많이 아, 이걸 네, 말씀 일단 맞아 그 해주시면 재택근무 관련해서 그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틀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VPN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VPN 2반티가 일단 제가 선언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2반티 아시죠? 펄스 시큐어 취약점 되게 제로데이 취약점 많이 나오고 그거 통해서도 공격 많이 당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VPN을 썼었는데 그 VPN 썼을 때 저희도 그거였어요. IDP 통해서 원격 데스크톱 통해서 악성 코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파일을 옮겨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방법은 저희 쪽 시스템 접근할 때는 다 차단하는 겁니다. 외부랑. 저희 방에 들어오면은 인터넷 외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좀 차단하게. 제 질문은 그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지보수업체가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자기네 단말, 개인 단말 또는 뭐 PC방 이렇게 임의의 단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VPN 쓰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망분리 환경을 제공해주죠. 만약 서버 쪽을 접속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단말이 되게 취약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단말에 악성 코드가 있고 랜섬웨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경로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대책이 어떤 걸 쓰고 계신지. 제로 트러스트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망분리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예 재택 PC에서 저희 쪽 VDI 통한 다음에 그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아 들어올 때 그 VDI를 통해서 네, 들어오게. 맞아요. 망분리 환경을 제공해줘요. 근데 사실 이게 100% 정답이 아닌 게 서버 개발자나 뭔가 서버에 접속할 담당자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경영 쪽 하거나 하면은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VDI 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VPN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호스트 체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PC에 보안 솔루션이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과거에 저희도 코로나 때 누가 그렇게 터질 줄 알았습니까? 저희도 사실 애매했죠. 그리고 그때 여기 직장을 다니진 않았었고 다른 쪽에 다니고 있었을 때라 그때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최소화를 했죠. 만약에 저희 쪽 VPN 붙으면은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만 일부분만 열어준다던가 딱 그런 것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서버 개발자라든가 서버에서 직접적인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망분리 환경을 제공해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도입 단계라 제가 그거를 아직 적극적으로 인발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부담스러운데? Yeah, hi. Great presentation. Thank you so much. A couple of questions. First of all, is the data you presented in the beginning, is that global or is that Korea specific?
The second question, you mentioned that VPNs are a big attack vector currently next to the RDP. Why do you think, if you can answer it, VPNs are so vulnerable? And third of all, you talked about responding to cyber event quite a lot, but do people in Korea, do companies buy cyber insurance, meaning insurance against cyber attacks to cover for the damages, and do you recommend it? 일단 VPN이나 RDP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네, 제 질문 잠깐 끊어서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잘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ally no English?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의 스페시픽한 데이터냐 글로벌적인 데이터냐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소개했던 장표 그 그래프요? 그거는 저도 그 아까 뭐 노드 VPN이나 이런 거는 글로벌 장표인데 그 랜섬웨어 SW 쪽은 글로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아까 포티넷 자료도 보면 다 글로벌 자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eah. So the first question is kind of mixed. What was the second question? So you mentioned VPN getting quite a lot of attacks. Why do you think that is? Next to RDP, you mentioned VPN that has a lot of vulnerabilities. 잠깐만요. Can you rephrase it a little bit? I Um, couldn't understand the question. the VPN, you talked about VPN, right? There was a slide about VPN and RDP being strong attack vectors right now for ransomware. 해석 좀 해주십시오. Never mind. 제가 질문 좀 이해를 못해가지고. All good. I will ask you late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rry. Thank you. 이런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끝내신다고 하니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저도 하나 질문 드리면 그래서 이 서트나 이런 뭐 그 침해 사고 대응 같은 업무를 하고 싶은 주니어 분이 계시다면 네. 어떤 공부를 좀 하면 좋을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트 쪽에서도 분야가 많잖아요. 악성 코드 분석도 있고 그리고 웹 취약점 진단, 모의 해킹이 있고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분이 어떤 서트 안에서도 어떤 업무를 첫 스타트를 끊고 싶은지 사실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웹 쪽을 먼저 하고 웹에 좀 관심이 많다 하면은 웹 해킹이나 모의 해킹 쪽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리버싱이나 악성 코드나 이제 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침해 사고 대응 쪽으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사실 서트 안에서도 조직이 다 담당하는 업무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팀도 그래요. 저희 팀도 웹 취약점 진단, 모의 해킹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 다음에 서트 안에는 보통 개발도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TTP나 이런 거 패턴 분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딱 저희는 담당자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업무가. 그래서 일단 주니어 분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도 역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서트 안에서 되게 많은데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싶으세요? 라고. 왜냐면 다 같이 하기 힘들거든요. 웹 쪽으로 가면 웹 쪽으로 하다가 컨설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악성 코드에 좀 있으면은 연구소나 악성 코드 대응팀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 저는 주니어 분이랑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가이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주니어인데요. 환영합니다. 네. 네, 지금 그냥 담당자로 있으면서 보안 솔루션 운영 조금 하고 그 모니터링, 스플렁크 같은 모니터링, 심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요즘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제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저 이거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려도 돼요? 저는 사고 나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레코딩. 농담입니다. 예. 제가 이거 너무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아찔하거든요. 안 아찔하세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거 단시간에 생각한다고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잘 질문하셨어요. 제가 원래 빼먹었던 말이 있는데 경험이랑 노하우예요. 침해 사고가 결국 유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웹 해킹, 악성 코드 아니면 외부에 오픈된 포트, 외부에 오픈된 서버 결론적으로 환경은 다 다른데 우리가 침해 사고 공격 당하는 분류들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경험을 많이 갖고 노하우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 조금밖에 안 됐지만 저도 이제 딱 보면은 아 이거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는 딱 알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운영 쪽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니 이렇게 보안팀 규모가 아 그러면은 관리랑 뭐 정책 쪽 이제 있을 거고 그럼 사실 운영은 혼자 하세요? 그러면은 최대한 처음 침해 사고 발생하면은 그 인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먼저 관제 쪽에 연락을 받으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이걸 도움을 어떻게 받을지를 최대한 전문 업체를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뭐 당장 그러니까 SLA 같은 거나 아니면 계약할 때 실제로 보안 업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사고 나면 몇 시간 안에 온다고. 그런 거 도움 많이 돼요. 근데 혼자가 있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해 사고가 났고 이거를 방지하고 예방을 이동이 안 되게끔 확산이 안 되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화를 시키고 싶으시면은 혼자 일단 서버 자산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 서버 자산이 어디에 있고 걔랑 같이 그러니까 엔드포인트라면 좀 다른 얘기지만 서버라고 했을 때 같은 어느 존에 있고 어느 대역에 있고 거기는 어떤 서버고 서버 유형부터 파악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스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웹 서버가 될 수도 있고 DB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자산 파악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빨리 그 보안업체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사인을 주셔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귀한 시간 내서 재밌는 발표해 주신 팀장님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10분 갖고 다음 세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5분에 조금 있다가 다운기술에서 선물을 좀 준비하셨다고 해서 선물 증정하고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네? 이거 마이크. 아, 안녕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한번 볼 것 같았어. 마이크. 그래요? 왜냐하면 PPT는 상관없는데 네. PDF는 상관없는데 영상이 제 그 AWS 애저 키나 이런 거 아, 있어서 네. 죄송한데 영상은 그러면 이거만 하고 좀 지워주시고 영상을 트시는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녹화본을 올려도 돼요. 녹화본은 어차피 제가 빠르게 좀 그런 거 스킵한 아, 제 영상을 리와이드 하는 거죠? 패스트 포워드 하면 되는데 네. 이 영상만 공유 업로드만 좀 이해했습니다. PDF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미리 이거를 여쭤보았어요. 발표자를 업데이트가 되신 건가요? 약간 한 장 추가했어요. 한 장. 그래서 그냥 저희 익스포트해도 안 깨지겠죠? 컴퓨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용량이 커가지고 여기서 트시면 적당한 화질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막 녹화가 돼도 빨리 재생 이런 게 되나요? 빨리 재생 여기서 2배까지. 마우스가 혹시 마우스 이걸로 아, 다운 기술의 고객사인데. 저 지금 뒤에 계신가요? 네네네네. 지금 나가시는 분? 네네네. 아, 저번에 소개해주셨던 맞아요. 이렇게 제가 켜놓을 테니까 요 뷰가 계속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영상도 보시면 요 장표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탭을 전환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지금 이게 요 뷰가 나갈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트시면 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요 화면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시다가 만약에 앞으로 발표하시다가 네, 네. 필요한 영상을 여기서 보고 탭 옮기셔서 그냥 트시면 탭을 옮겨서 네. 틀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맞아요. 되고 인사 좀 아, 예. 인사 혹시 삼성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삼성에서 오신 분 없죠? 나와요. 혹시 사이버 보안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여기 리얼 있으시니까 혹시 사이버 보안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요거 제가 방금 네. 보내드린 걸로 바꿨고요. 네. 이거 딱 한 장 요것만 추가됐어요. 아, 그래서 네네네. 요거 아이고 전 폰트 깨질까봐. 요거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요거를 이 탭에서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브라우저만 안 끄시면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아닙니다. 전에 5월에 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오아스프는 녹화해서 공개하니까 글로벌에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스폰도 받고 하려면은 네, 매번 클리어하게. KT에서도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가시고?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좋고 확실히 저도 대기업은 처음 근무해 보는 거라서 EY도 대기업이 있잖아요. 이완은 중견이에요. 거기는 컨설팅이니까 여기 완전 행정이에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쪽 그런 부서라서 오늘 내용은 어쨌든 오아스코에 많은 그런 내용들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맥스 55분까지 끊으시면 Q&A 대충 생각하셔서 오늘 9시 10분까지 최대한 영상 진짜 길이가 좀 되던데요. 예. 영상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좀 충분히 설명하고 없으시면 그냥 좀 귀찮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공격이 근데 뒤에 부분은 그 데모들은 다 짧고 공격만 엄청 길어서 그거 제가 분위기 봐서 좀 스킵을
세션이 먼저 봐요. 그러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밥 좀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은 남아 있으니까 김밥 더 드시고 싶으신 분 드세요. 저희 15분이 돼서 Can I start? Sorry. 저희 15분이 돼가지고 이제 세션 잠깐 이제 저희 김밥 사주신 다운기술의 고성종 이사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운기술에서 영업하고 있는 고성종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아스프에는 저도 처음 와봐서 네,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김밥을 사면서 저희 회사를 한번 잠깐만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운기술이라는 국내 이제 보안 리셀러 회사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를 같이 창업을 해서 현재 13년째 이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리셀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고객분들의 사이버 보안의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점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역할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고객의 성공 자체를 서포트하는 조직에 있고요. 저희는 고객의 보안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신뢰를 파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는 그 키워드가 차별화고요. 다른 이제 보안 벤더들 혹은 보안 리셀러들과 차별화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정보라든가 마음가짐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는 고객한테 신뢰를 받는 업체로 기억되고 싶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코어 컴포넌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서비스를 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양한 솔루션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부터 현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뭐 트렐릭스 그리고 글림스나 뭐 로우프레소처럼 좀 다양한 국내의 보안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웬만한 보안 제품들이 다 리스트업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혹시라도 보안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굿즈는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백이고요. 제가 한 10개 정도 훔쳐왔기 때문에 이따가 게임하면서 한번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맨디언트라고 있던 회사가 구글에 인수가 되면서 현재는 구글 클라우드 안에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파트가 있고요. 국내에는 한 5개 정도의 리셀러가 있는데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이진욱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뭐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모던 셋옵스라고 얘기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자동화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서포트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저희가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좋은 소식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레퍼런스를 좀 만들고 있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있어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발굴한 솔루션인데 프랑스에 있는 되게 어떤 유니크한 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솔루션이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악성 코드를 찾아낼 수 있는 솔루션들을 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악성 코드를 찾거나 혹은 침해 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드리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혹시 보안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명함 리멤버로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주시면 제 명함 리멤버로 들어갈 테니까 한 번씩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품은 네, 제가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네. 게임으로 간단하게 빠르고 쉽게 끝내는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딱 10분만 뽑을 거거든요. 이기시는 분 10분만 딱 앞에서 뽑아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 네. 네.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내는 거에 진 분은 깔끔하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네, 무기나 찌만 남아 계시면 되고요. 10분이 아직 안 되시죠? 한 번 더 해야 될것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빠나찌. 딱 치면 10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보안에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정민성 이사님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이런 세션을 들어주시는 걸 보면 참 보안에 대한 열정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거에 좀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뭐 좀 거창하게 썼는데 Security Operation in Future. 그래서 요즘에 워낙 더 모든 세미나 가면 에이전틱 AI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제 에이전틱 AI가 이제 보안 쪽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이 이제 에이전틱 AI 기반의 이제 위협 탐지 자동화한 과제를 저희 KT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혼자 좀 진행한 부분들이 있고, 요 사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다 좀 더 되게 좀 핸즈온한 내용들이에요. 거의 다 핸즈온한 내용이고 거의 이제 발표 데모 영상들도 있는데 사실 데모 영상이 좀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55분이라고 들었는데 55분이 사실 넘는데 제가 최대한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스킵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는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스킵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지금 KT의 이제 AXD라고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인데 AX 본부에 딜리버리 본부에 속해 있고, 저희 본부는 사실 뭐 기사 찾아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KT랑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협업을 하는 어떤 큰 딜을 체결을 했고, 이제 MS 솔루션 기반의 이제 고객들에게 SI 딜리버리 하는 쪽의 부서에 속해 있고, 지금 시큐리티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인프라 아키텍트나 아니면 솔루션 아키텍트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핸즈온한 과제들을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들은 다 이제 그 오합스프 홈페이지에 다 공유가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네, 사진은 굳이 안 찍으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지금 구현한 내용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뭐 혹시 제 뒷조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드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이제 AX 유스 케이스들 구현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일단 인트로 성격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공격자의 동향이나 이런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전에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애저 환경에서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불운하게도 어쨌든 그런 민감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감 정보 유출을 테마로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공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센티넬이라고 하는 이제 MSC에 이제 로그 수집이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자동화 플레이북으로 격리하는 부분, 해당 침해 호스트를 격리하는 부분을 좀 두 번째 발표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애저 AI의 파운드리라는 이제 그 파스 형태의 이제 그 LLM을 개발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든 구현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제 엔트로픽사가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이고, 그래서 MCP를 통해서 에이전트 AI를 만드는 것들을 소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표는 저희 회사랑은 상관없이 이 오합스프 성격에 맞도록 최대한 좀 오픈 소스를 레버리지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올해 초에 그 구글 GCIP라고 이제 구글 스레트 인텔리전스 쪽 이제 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초에 게시된 거고, 실제로 공격자들이 이제 뭐 보안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배후의 해킹 그룹들도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써서 많이 해킹을
해킹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글에서 분석해서 올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란이나 중국 이런 북한의 해커 그룹들 러시아 포함해서 많이 쓰고 있고 가장 많이 제미나이를 쓰는 그룹은 이란 공격자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란은 이제 방어 조직을 연구한다든지 취약점이나 아니면 이런 공격 도구를 개발하는 데 많이 쓴다고 하고, 그리고 북한 해커 그룹들은 뭐 이런 공격 도구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이제 침해하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타겟된 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런 국가기관들이 발간하는 레포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구글에서 분석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사이버 보안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AI 툴킷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랭귀지 베리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핵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글로벌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스페니쉬나 뭐 포르투기시 뭐 아니면 영어 같은 것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 그런 관련된 챗봇들을 위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AI가 많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리스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에이전트라는 그 워딩 자체가 조금 뭔가의 이제 휴먼으로부터의 권한을 위임받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의도치 않게 그 개발자가 의도치 않게 조금 그 역기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도치 않은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그럼 과연 누구 책임인가? 이 워크로드를 만든 책임인가? 아니면 이 에이전트를 만든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걸 인프라 담당자 책임인가? 아니면 보안 담당자 책임인가? 이런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하다라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에이전틱 AI를 공격자도 쓰고 있기 때문에 방어자들은 더 머리가 아프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고유의 취약점,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모델 포이징이나 데이터 포이징 같은 AI 특화된 취약점들이 있고, 그리고 4번이 제일 많이 터지는 사고에 많이 터지는 원인이죠. 서드 파티, 아무래도 에이전트 AI 워크로드를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API나 이런 솔루션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 뭐 오픈 소스 취약점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이 뛰어나면 결국 사람의 본성은 게으르게 됩니다. 모두 AI를 믿게 되고 AI한테 맡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휴먼 인 더 룹의 악화가 된다라는 이런 리스크들을 나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은 방어자들도 그럼 당연히 에이전트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여기 밑에가 좀 잘리긴 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자율적인 오늘 제가 발표드릴 사례인데, 이제 위협 탐지랑 대응을 자동으로 하는 에이전트를 가장 많이 이제 글로벌 벤더들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례 관리 자동화는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SIEM이든 어떤 셋옵스 플랫폼이든 이제 그 티켓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보안 담당자들은 일단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LLM을 쓰면 많이 좀 스트림라인 되게 좀 직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레드 헌팅도 이제 사람이 하는 시대가 지났고, 해당 회사, 어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저희 KT 같은 특화된 통신사에 특화된 위협들을 AI가 헌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해당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 관리 같은 것들을 자동화하고 테스팅하는 데까지 LLM을 기반으로 테스팅하는 것까지에도 많은 연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장표는 제가 급하게 추가한 건데, 왜 급하게 추가했냐면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정보들을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정리를 한 거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구글 웨비나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관심이 있어서 제가 구독하고 있어서 그 해당 그 웨비나에서 그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양 두 개의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셋옵스 에이전트를 개발을 했고, 이렇게 5가지를 지난주에 릴리즈한 거를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MS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피싱을 그러니까 피싱 이메일을 분류하는 에이전트이고, 실제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 피싱 이메일 탐지를 10분 이내에 단축시켰고, 평균 대응 시간을 단축시켰고, 95%의 피싱 이메일 건수를 다 해결을 했다, 이 에이전트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DLP나 IRM이 뭐냐면 인사이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에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퍼뷰는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인데 어쨌든 이 솔루션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UEBA랑 비슷합니다. 워낙 너무 이벤트가 많고 이거 보안 담당자가 이 이벤트가 대체 연관성이 뭔지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되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죠. 오버웰럼링 얼럿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LLM을 쓰게 되면 좀 더 연관성 있는 로그랑 이벤트끼리 스트림라인 되게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IAM 담당자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IAM 담당자들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 구현할 때 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그것들 최적화한다든지 취약점 조치, 트레이 인텔리전스 브리핑 그 회사에 알맞는 적합한 모든 TI를 다 긁어오면 보안 담당자는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관련된 TI만 브리핑해주는 쪽에 MS는 이런 5가지 셋업스 유지 케이스를 만들었다. 에이전트를 만들었다고 지난주에 공지를 했고요. 구글은 조금 다릅니다. 구글은 이제 야라 랭귀지로 컨버전. 그래서 구글 크로니클 심이나 어떤 구글 보안 장비에서 뭐가 탐지가 됐을 때 해당 그 로그에서 나오는 아티팩트를 야라 룰로 컨버전하는 거라든지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서머리는 이제 뭐 직관적으로 써 있지만 침해 사고를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침해 사고에 대한 어시스턴트 이제 부조종사로 이제 해당 침해 사고에 대한 그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코파일럿 형태죠. 그리고 코드 인사이트는 악성 코드 분석. 을 AI 기반으로 그리고 플레이북 제너레이션은 그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자동화 플레이북을 생성한다는 그래서 양사에 크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아무래도 자체 엔트라 아이디라는 이제 아이덴티티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오랫동안 윈도우 OS를 운영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좀 더 구글보다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관점에서 아이덴티티나 엔드포인트에 좀 특화된 에이전트 유스 케이스를 집중을 한 것 같고 구글은 앞서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맨디언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맨디언트는 수십 년간 많은 침해 사고를 담당을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더 인시던트 리스폰스나 인시던트 인베스티게이션에 포커싱된 셋업스 유스 케이스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공격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모의 침투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다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고 테스트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편적으로밖에 테스트를 못하고 근데 이 레드 카날이라고 사실은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스케일러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어토믹 레드 팀이라는 오픈 소스로 이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GitHub에 이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이거를 제가 채택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픈 소스고 어쨌든 저희 그 KT의 오픈된 테넌트에서 환경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이 굉장히 이제 혹시나 모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게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어떻게 그게 구현이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픈 소스가 그 공격 페이로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터 어택 TTP 기반 전체 어택의 킬체인 이제 처음에 이니셜 레커넌센스부터 이니셜 액세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임팩트까지 이런 어택의 킬체인에 각각의 그 TTP에 대한 페이로드를 다 제공을 하고 그 페이로드들이 실제 물론 악성 스크립트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토밍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그 원자기 때문에 그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통제하에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설령 공격이 의도치 않게 갔을 때 그걸 롤백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가 용이하고 아무래도 마이터 TTP 기반으로 구현이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데모 영상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공격이 끝나게 되면 리포트를 제이슨 형태로 자동으로 다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오픈 소스에 이렇게 막강한 이 정도면 사실 저는 돈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너무 그 개인적으로 만족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성한 환경인데 일단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고 좀 제가 이거 비식별 처리를 한 것도 있는데 이거 데모 영상에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제 테넌트에다가 VM 3개 깔고 스토리지 어카운트 깔고 SQL DB 깔고 AD 서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AD 서버는 victim.local이라는
도메인에다가 어떤 그런 유저 계정을 생성을 했고, SQL DB에는 커스터머 DB라고 해서 이제 뭐 주민 정보나 그런 사용자 정보, 주민 정보, 전화번호, 뭐 크레딧 카드 정보를 한 50개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어카운트에는 그런 그러니까 디코이 다큐멘트, PDF 민감한 다큐멘트를 가짜로 생성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컨셉이 이 자비스라고 하는 AI 소프트웨어 이제 그러니까 가상이죠. 가상의 기업의 어떤 그런 관리자 계정과 공인 IP, 그러니까 어떤 그 운영자 서버에 대한 공인 IP가 다크웹에 공시가 됐다라고는 걸 전제로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10.2점 왼쪽 상단에 보이는 VM이 이제 공격자 서버인데 칼리 리눅스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하이드라랑 메타스플롯이랑 여러 가지 뭐 미미카츠랑 여러 가지 그런 공격 도구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크웹에서 획득한 그런 가상의 자비스 운영자의 계정을, 톤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이 자비스 마스터 운영자 서버를 이제 브루트 포스를 해킹을 하게 되고요. 브루트 포스를 해킹한 다음에 이제 내부망에 여러 가지 이제 열려 있는 포트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파일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웹 서버, VM 자비스 이제 중간에 있는 웹 서버로 거점 이동을 하게 되고요. 측면 이동을 하게 되고, 쓰인 기법은 이제 파워쉘 원격 이제 NTLM을 써서 측면 이동을 하는데 데모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이동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미미카츠를 건네주고, 그리고 미미카츠를 웹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AD 서버랑 여러 가지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AD 서버까지 최종적으로 해킹을 하게 되고, 사실 여기까지 해킹이 되면 이 회사는 그냥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AD 서버에서 또 추가적인 해킹을 하기 위한 이제 하기 위해서 미미카츠를 또 건네주고, 그 미미카츠를 실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 SQL DB에 대한 정보를 얻고, 최종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다 액세스하고 이제 zip 형태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보시는 이제 뭐 DNS 서버나 뭐 C2 서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출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어쨌든 이 공격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막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뭐 로그 애널리틱스, 에이저 AI 파운드리를 이제 백엔드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데모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좀 핵심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브루트 포스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계정 정보가 이미 릴리스 됐다, 다크웹에 됐다라고 가정을 깔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브루트 포스를 하고 있고, 일단 앱맵을 통해서 포트스케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이를 진행을 해서 이제 뭐 SMB 포트, 넷바이어스 포트, 이제 RDP 포트가 열린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하이드라 툴킷 아까 제가 사전에 설치했다고 말씀드린 걸 통해서 이제 브루트 포스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토니 관리자 계정에 웰컴 123 느낌표가 이제 암호를 알아냈다. 그래서 RDP로 붙은 거고요. 그래서 관리자 서버가 이제 뚫린 것들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호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일단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whoami/priv 명령을 치게 되면 여러 가지의 그 윈도우 서버 또는 윈도우 호스트에 대한 프리빌리지를 리스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SE 디버그 프리빌리지가 원래 디폴트로 디세이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격자가 이네이블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파워쉘로 이제 추가적인 거점 이동이나 아니면 미미카츠나 아니면 추가적인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필수로 이네이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네, 이제 공격자가 이제 파워쉘 구문, 일단 이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파워쉘 구문을 했고, 다시 접속해서 방금 말씀드린 SE 디버그 저 구문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들을 백단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토믹 레드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에 대한 거고, 윈도우, 리눅스, 맥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IX 딱 이 파워쉘 한 구문이면 설치가 돼요. 다 페이로드가 설치가 되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조금 이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서버 백신 이 공격을 시뮬레이션 하시려면은 백신을 꺼놔야 됩니다. 실시간 탐지를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악성 스크립트나 악성 페이로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크리티컬한 악성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정보를 보내고 이제 건네주고 뭐 해킹들을 건네주고 브루트 포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백신에서는 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실 때는 잠시 실시간 그런 탐지 기능을 꺼놓고 테스트 환경에서 꼭 테스트해 보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것들을 꺼놓고 이제 환경 구성을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레컨 단계에서 이제 열려져 있는 포트를 이제 AD 서버랑 이제 웹 서버에 이제 거점을 추가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뭐 445 포트, 3389 포트 열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포트와 그리고 지금 말하면서 잠깐 넘어갔는데 해당 그 시스템들의 내가 타겟한 시스템들의 그런 시스템 정보나 추가적인 정보를 식별하는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고요. 그래서 측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측면 이동을 할 때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뭐 WinRM이나 아니면 뭐 PS 드라이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쓴 방법은 파워쉘로 NTLM으로 뭐 컬버로스팅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파워쉘로 NTLM을 일부러 취약하게 만들고 그걸로 이제 거점 이동을 성공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웹 서버에 PA 뭐 어쩌저쩌고 이제 암호를 알아내게 돼서 이제 거점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미카츠 악성 코드를 이제 로컬에 다운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추가적인 그 관리자 서버랑 관리자 서버가 아니라 웹 서버 측면 이동한 거점으로 이제 옮겨주고요. 그리고 전송하기 전에 그 옮겨질 그 측면 이동할 대상에 똑같이 이제 백신을 비활성화합니다. 왜냐하면 미미카츠가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쉘로 아까 그 SE 디버그를 비활성화 시키면 이런 것들을 파워쉘로 끌 수가 있어요. 백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측면 이동한 그 거점에다가 SVC 호스트라는 이름을 변경을 해서 미미카츠를 전달을 한 거고 그래서 저 SVC 호스트를 실행을 시켜서 그 웹 서버에 있는 추가적인 관리자 계정들을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서버에 어드민 언더바 SVC라고 하는 그 관리자 계정 정보를 미미카츠를 통해서 알아내고요. 그래서 미미카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실행을 하고 뭐 중간중간 에러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에러를 다 우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격을 해서 에이전트로 어떻게 막고 그러니까 방어에 포커스를 한 어떤 데모기 때문에 공격에 너무 포커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에이전틱 AI 셋컵스용을 만들기 위한 공격에만 좀 집중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계속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이제 AD 서버에 숨겨져 있는 저런 관리자 계정 정보 그러니까 이제 로컬에 아무래도 뭐 TXT든 JSON이든 이런 거에 이제 관리자 계정 정보를 안 적어 놓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팀의 그런 공격 페이로드 같은 것들을 실행을 시키면 그 로컬의 특정 확장자 뭐 PS1, config, 뭐 DB 여러 가지 파일 확장자로 이런 파일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로드들을 저기서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레드팀 어토믹 TTP 페이로드를 특정 페이로드를 써서 공격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이제 숨어 있는 그런 디코이 PDF 파일도 이제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리고 다음 이제 SQL 서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영상은 제 그 실제 어카운트 키가 좀 적혀져 있어서 요것들은 조금 삭제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SQL 탈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획득한 이제 SQL 서버의 계정 정보를 통해서 이제 공격자가 액세스를 해서 그 DB에 대한 정보들을 좀 획득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기면
요 데이터 유출 부분. 그래서 데이터 유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 무슨 스크립트를 돌린 거냐면 이 유출하기 위해서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를 다 열거한 거예요. 그래서 ICMP, 뭐 HTTP, SMP 열려 있다라고 확인한 거고 FTP는 막혀 있다라고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은 DNS 터널링이랑 HTTP를 쓰게 되는데 HTTP는 이제 공격자 서버 아까 칼리 리눅스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파일 보내는 거고 DNS 터널링은 왜 쓰냐면 실제로 공격자가 유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가상의 그 해당 로컬에 일단 침입해서 이제 가상의 이제 DNS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DNS 터널링을 하게 되면 보안 장비의 로깅을 우회해서 탐지를 우회해서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커스텀 DB에 이제 제가 임의로 생성한 이런 가상 이제 GPT를 통해서 생성한 이런 민감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 공격 스크립트를 돌려서 찾아내고 유출하기 위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에러도 발생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이 포커스 아니라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실제로 말씀드린 그런 DNS랑 C2 서버로 유출하는 것들까지 완료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클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드팀 이쪽에 라이브러리 이런 클린업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테스트를 한다고 하지만 공격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을 다 변조하게 되고 파워쉘 스크립트 같은 기록 흔적들이 다 남습니다. 그것들을 원복하는 스크립트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훌륭한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공을 하고 가장 어메이징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 생성하는 지금 데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한 그 아까 그 파워쉘 구문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된 거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그 실행했던 페이스들에 대해서 제이슨 형태로 그 결과들이 다 그 공격 실행했던 그 각각의 TTP에 맞게끔 그 실행 결과들이 다 이렇게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이벤트 로그도 저장이 됩니다. 네, 이 정도 데모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공격 시나리오 데모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격에 쓰였던 제가 뭐 TTP 워낙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공격 시나리오에서 썼었던 TTP들을 정리한 거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간단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공격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거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정확도 높게 탐지하고 보안 담당자의 에고니를 줄여줄 수 있는가라고 좀 고민을 해봤고 일단은 간단하게 SIEM을 통해서 그러니까 센티넬이 사실 SIEM하고 SOA를 합쳐놓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티널만 갖고는 플레이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한 땀 한 땀 다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로직 앱스라는 것들이 이제 MS 애저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결국은 다 코딩해야 되고 KQL 기반으로 코딩을 해서 플레이북을 만든 거고. 그래서 이 유스 케이스는 아까 그 공격이 진행되면서 이제 웹 서버의 어떤 측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AD 서버의 계정들을 탈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랜섬웨어가 감염된 징후가 보여졌을 때 보안 담당자가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센티널에서 이런 이벤트를 탐지를 하게 되면 보안 담당자에게 팀즈를 통해서 바로 얼럿을 보내고 보안 담당자가 격리를 승인하게 되면 그 해당 침해된 호스트와 계정이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차단이 되고 그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센티널에서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약간 스태틱하게 약간 노코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코딩으로서 코드뷰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센티널에서 나온 사고 정보들을 파싱을 해서 이제 팀즈의 보안 담당자에게 저런 파싱한 사고 정보들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이 내용을 보고 네트워크 격리를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분기문을 통해서 해당 그 침해된 호스트를 읽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룰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디나이 정책으로 100이 제일 최우선인데 100으로 해서 디나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북을 돌리게 되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승인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이제 센티넬에다 해당 정보만 그냥 간단하게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데모를 공격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발생했었던 이런 수많은 이벤트 중에서 한 건을 찝어서, 그래서 어토믹 이 T1003이 실제로 썼던 페이로드인데, 크레덴셜 더핑 디텍션이라는 페이로드인데, 해당 그 플레이북을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게 되면 보안 담당자에게 얼럿이 가게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막상 또 데모를 하려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침해 호스트와 어떤 정이 수산자를 하고 그리고 경륜 보안계 메시지가 오게 되고, 그리고 페이북에 짐작하는 수가 있고요. 잘 돌아가고 적으로 경계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개념. 세 번째는 이제 에이전틱 AI에 맞게, 그럼 사실 두 번까지 경륜을 하는 게 뭐 오프 더 웍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침해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좀 더 부가 정보 LLM이 판단해서 그거에 더하기 위해서 구현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 AI 파운드리를 중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그런 이제 센티널로 발생한 그런 인시던트 관련된 뭐 아티팩트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LLM이 찾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 인시던트는 어떤 마이터에 매핑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보안 담당자는 어떤 대응 행위를 해야 되는지까지를 이제 LLM이 다 분석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유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제 AI 인사이트를 추가를 해서 보안 담당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이거 인지하고 하면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센티넬이 그냥 업데이트만 하는 거고, 이건 인지하지 않은 사고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MCP 어차피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또 뭐가 발생했는데 네, 잠시만요. 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거는 이제 어쨌든 엔트로피에서 개발한 거고 뭐 다들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워낙 MCP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워낙 그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 있는 그런 보안 도구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데이터랑 연계를 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이나 생산성을 손쉽게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용 편리성 때문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스 케이스는 사실 이제 센티넬 MCP인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센티넬 MCP도 올 9월 말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든 거랑 내용은 거의 많이 겹치는데 일단 제가 만든 내용들은 제가 개발한 MCP는 이런 이제 인시던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에이전트랑 시큐리티 이벤트의 어떤 서치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KQL 쿼리나 이런 플레이북을 작성하는 그런 MCP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이러스 토탈 MCP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데 엮어서 이런 침해 사고 이벤트에서 발생한 그런 아티팩트를 이제 그래서 파일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바이러스 토탈로 넘겨서 분석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 데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현해 놓은 이제 제 센티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인스턴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올 수 있게끔 피처들을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MCP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제 애저 크레덴셜을 기반으로 이제 센티널에 있는 그런 제 워크스페이스를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를 한 이후에 이제 뭐 최근 1일간 최근 일주일간 발생했던 인시던트 목록을 불러와줘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했을 때가 이제 그 공격 시뮬레이션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가지고 그 공격 시뮬레이션에 발생했었던 인시던트 내용들을 LLM이 분석해서 주는 건데 저 이거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제가 한 거는 단순하게 인시던트를 불러오고 그것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리스트업 해주는 정도의 그냥 연동에 좀 맞춰진 MCP인데 이제 클로드 LLM이 그 발생한 인시던트를 좀 더 종합적으로 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분석을 하고 여기 이제 어토믹 레드팀에 대한 기법이다 아니면 어떤 해당 호스트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관련된 IOC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사실은 센티넬에 이런 정보들이 다 있진 않거든요. 그럼 없는 정보까지도 이 LLM이 찾아서 여기서 답변을 해줘서 사실은 좀 그 퍼포먼스에 좀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MCP가 확실히 업무를 하는데 좀 많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좀 계속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그 인시던트에 있었던 주요한 IOC들을 추출해줘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생성해줘라고 하면 이런 리포트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티넬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공격 기법 제가 썼던 것들을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 기반으로 어떤 리포트도 굉장히 LLM은 자기가 판단해서 굉장히 올거나이즈하게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그 바이러스 토탈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MCP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이러스 토탈에 넘겨서 그 바이러스 토탈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미미카츠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SBC 호스트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이제 LLM이 이 SBC 호스트의 정체는 미미카츠고 이 미미카츠랑 관련된 어떤 공격자 그룹, 도메인, 뭐 그 동향 같은 것들을 LLM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시연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기 뭐 보안관제 담당자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원래 레거시에서 온프레미스에서 매뉴얼한 쏙을 운영하고 계신 회사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이런 오토메이티드된 일단 자동화 기반의 SOC 그리고 이제 AI를 약간 코파일럿처럼 이제 부조종사 형식으로 쓰는 SOC가 좀 더 이제 좀 더 고도화된 SOC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기업들이 저희 포함해서 딱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아직은 이제 테스트 단계고 좀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곧 머나먼 미래에서 이런 에이전틱 AI 기반으로의 이런 유스 케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MCP가 최고다, 짱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MCP는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역으로 보안적인 리스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MCP를 편리하려고 썼는데 그 오픈소스에 있는 MCP 1000만 줄의 코드를 읽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MCP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코드를 갖다 쓰면 그만큼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MCP 가드 같은 솔루션 그런 MCP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좀 더 베리파이드된 그런 보안용 MCP도 같이 겸용해서 쓰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안 담당자 분들은 꼭 보안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만 개발자분들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제 개발자들과 그 개발의 생산성과 워크로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도 챙길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안의 효율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주신 정민성 책임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Q&A를 하면 참 좋은데요. 이미 제간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혼나고 왔습니다. 저희 나가시면서 저희 김밥이랑 음료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저희 오아스프 브로셔랑 그리고 아까 다원기술에서 들고 와주신 맨디언트 소개서 같은 게 있으니까 앞에 나가시면서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행사는 11월 25일이고요. 꼭 캘린더 적어놓으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